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마루 임재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희귀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토요타. 이게 이름이 내가 왜 이러냐면은 이게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토요타 MRS, 또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MR2, 또 미국에서는 MR2 스파이더, 뭐 이런 식이에요. 야, 이 차, 뭐 일단 이 차 리뷰하기 전에 제가 벌써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 차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라는 생각도 나도 들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를 제가 왜 저도 한번 소유했었냐 하는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뭐, 그게 결국은 이 차의 역사가 될 텐데, 토요타라는 자동차, 제가 사실 일본 차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타라는 브랜드의 차를 샀는데, 제일 큰 이유는 토요타가 만들었지만 MR이죠. 그러니까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예요. 그런 차가 흔치 않거든요. 토요타 MR2, 그러니까 원래 이 MR2라는 이름으로 토요타가 1984년도쯤에 1세대를 내놨었죠. 그게 그러다가 89년도까지 팔았었는데, 저는 지금도 1세대 MR2가 있다면 당장 뛰어가서 사고 싶을 정도로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1세대 MR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그때까지 있던 이 전륜구동 차들의 횡배치 엔진과 횡배치 변속기를 그대로 뒤로 가져가서 미드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참 얘기하면서도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냐라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근데 이건 또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배치는 토요타가 원조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배치와 이 크기와 그러한 배치의 원조는 이 차보다는, 토요타보다는 앞에 피아트. 지금은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랑 뭐 합쳤다가 무슨 뭐 스텔라 리온인가 무슨 그런 회사로 또 뭐 바뀌었던데. 하여튼 그 피아트가, 지금 피아트의 위상에 비해서 70년대 피아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어요. 잘 만드는 회사가 됐죠. 그 피아트가, 디자인은 그 당시 이제 피아트의 디자인을 해주던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베르토네. 그러니까 베르토네 디자인의 피아트 X149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뭐 누구도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만 토요타가 그냥 피아트 컨셉을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거지. 어떤 남이 가진 새로운 컨셉을 확 자기가 만들지는 못해도 남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더 싸고, 싸면서도 성능 좋게. 왜냐하면 피아트 X149은 배기량이 작았거든요. 뭐 1500cc, 1600cc 정도였는데, 토요타도 처음에는 1500cc, 1600cc였구나. MR2, 80년대 MR2는 1500cc, 1600cc였어요. 그러다가 그 1세대가 89년, 그러니까 조금 만들다 말았죠. 근데 그게 일본에도 좀 팔렸지만, 사실은 그 차 지금 1세대 MR2는 영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좋은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비싸고 화려하고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나 어떤 훌륭한 기본 만듦새를 가진 좋은 물건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운행되는 차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MR2는 2세대지 사실. 왜냐하면 2세대가 더 커지고 엔진도 출력도 훨씬 커지고 막 심지어 터보 모델도 있고 이랬거든요. 배기량도 막 2000cc가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세대 MR2는 별로더라고요. 너무 무거워. 그러다가 1999년쯤에 가죠. 99년쯤에, 그러니까 89년에서 99년 동안 한 10년간 2세대를 만들다가 난데없이 이제 99년에 3세대가 나오는데, 아니 1800cc 자연흡기에 차도 작아졌어요.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 뚜껑이 열리는 차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왜 난데없이라는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전작보다 그 신형을 내놓을 때 더 가볍고 더 출력도 작고 더 작게 만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토요타가 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토요타라는 회사 너는 뭐냐? 맨날 돈 되는 차만 만드는 아주 상업적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도 개념이 충만한 회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을 보고 저도 이거 한번 사야겠다라고 해서 딱 사려고 제가 이걸 소유했던 때가 너무 언제 샀지?
내가 이걸 소유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마 2015년쯤이었, 15년? 14년? 이쯤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딱 물건을 구해보니까 순정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토요타 MR2 또는 MRS라고 하면 뭔가 그 와일드한 개조를 하는데 쓰이는 그냥 바탕이 되는 차 정도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순정 상태로, 그러니까 외관을 순정 상태로 유지한 MRS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2003년, 이게 웃긴 게 99년부터 뭐 2007년까지 판매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는 얘기고 실제는 2004년 정도에 그냥 판매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형 후기형이 있어요. 전기형 후기형이 뭐 헤드라이트도 조금 다르고 테일램프도 조금 다르고 외관도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보다도 앞쪽 바디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바디 강성을 앞쪽을 강화했어요, 후기형이.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제가 후기형 그리고 6단 SMT, 그러니까 이 SMT도 뭐냐면은 우리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게 그랬으면은 이게 SMT라는 거는 수동에다가 자동 기반을 넣었으면 우리 항상 자동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 이 차는. 이거는 그 자동 모드가 해주는 게 뭐냐면은 정차할 때 일단 넣어주는 거 한 번밖에 없고 그다음부터 모든 변속은 다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왜 우리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에 왜 뭐 수동 변속 모드 있잖아요. 그게 이 차의 그냥 변속, 그 SMT의 변속 방법이었어요. 이 차는 이제 하지만 그게 아니고 SMT가 아니고 2001년식 전기형 5단 수동 변속기예요. 전기형에는 5단밖에 옵션으로 6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후기형에 있었는데 전기형은 다 5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차를 리뷰하고 그동안 사실 리뷰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순정 상태의 차를 찾아보다 보니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제가 한 10년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마침 이 차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소유할 때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이 헤드라이트였어요. 아니 왜 눈을 이렇게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1번 만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니다, 지금 아재들이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나오던 만화가 이제서야 알고 보니 일본 만화였어.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눈은 다 이만했어. 막 눈이 이만했잖아요. 그런 눈.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눈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옆모습 사실 멋진 거는 옆라인이에요. 옆라인이 이렇게 미끌하고 깔끔할 수가 있나? 이거는 지금 세월을 돌이켜 놓고 생각해 봐도 이게 일본 디자인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모습은 사실은 이 차는 여기가 얼짱각도야. 뒷모습이 제일 멋져. 그리고 이 딱 보시면 있잖아요. 왜 엔진 방해를 위한 덕트가 있고 테일램프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요거 배기구만 없었으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조금 헷갈리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여기가 정말 얼짱각도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여기 그릴이 전기형하고 후기형이 조금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전기형이 더 멋져요. 여기 이 마지막 그릴은. 근데 여기 숨구멍이 조금 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참, 이게 신차가 이게 얼마쯤 갔지? 이게 일본에서 얼마였죠? 225만원. 이야, 얼마나 쌌어? 220. 아니 이거를 미드십 차를, 미드십 엔진 MR 차를 225만원에 살 수 있었으면은 이게 완전 엄청난 게, 진짜 토요타가 이거 팔으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모델을 끝으로 이 차의 계보, 토요타 MR2의 계보는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세대는 조금 흥행을 했는데 이 3세대가 폭삭 망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가볍고 경쾌한 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힘세고 더 뭔가 그럴듯한 MR을 원했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거 딱 맞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 기준에 맞춰서 차 만들면 여러분 망해요. 저는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우엔들이죠. 일단 이 차는 이 차주분께서
거의 뭐 복원을 했다시피 했어요. 뭐 복원이라는 말을 별로 제가 즐겨 쓰지는 않는데, 복원은 뭐 문화재를 할 때 복원하고 차를 왜 복원해? 그죠? 차를 정비를 해야지. 근데 왜 복원이라는 말을 하냐면은 이미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순종일을 가지고 있는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일은 일본에서 구하고 뭐 타이어도 미국에서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차주분이 원래 출고 상태를 유지하려고 정말 지금 피가 나면 안 되니까 뼈를 깎아도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정말 순정이거든요. 자, MR 차는 우리 이제 그러고 보면은 이게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 같은 FF 구동계를 그대로 이식한 차가 현재는 제 기억이 나는 게 로터스 앨리스, 심지어는 로터스 앨리스가 같은 엔진을 쓰기도 하네. 이거랑 같은 엔진이죠. 111S라는 차가 완전히 같은 엔진을 써요. 알파로메오 포시, 그것도 많지 않네 아직,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MR로 가면은 어쨌거나 앞보다는 뒤가 무거워요. 그런데 MR로 만들게 되면 가장 정말 MR 방식의 가장 좋은 점은 앞뒤 무게 분배거든요. 차를 먼저 말하기 전에 로터스 앨리스 같은 경우는 38대 62.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포르쉐 911 무게비, 그러니까 RR의 무게 분배를 MR이 가지고 있으니 MR이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로터스 앨리스예요. 이 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이 도요타 MR-S는 45대 55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MR-S는 45대 55가 가장 이상적인 무게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뮬러 1 머신이 똑같이 45대 55의 앞뒤 하중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앞이 뒤보다 가볍죠? 그리고 구동은 뒤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 타이어가 더 작죠, 상대적으로. 뒤보다 더 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출고 타이어가 185, 55에 15입니다. 그리고 휠도 앞이 더 좁아요, 뒤보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굳이 하냐 하면은 어지간한 MRS들, 그러니까 휠 튜닝을 하시다 보면 휠 회사가 이 MR 차에 대비해서 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휠 회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부분의 MRS들이 휠 튜닝을 하고 나면은 앞뒤 똑같은 휠을 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휠을 앞뒤에 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뒤보다 앞이 더 넓어지겠죠? 왜냐하면 림폭이 더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앞 트레드가 결국은 공장 출고 상태보다 더 넓어진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앞 타이어조차도 더 넓어지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움직임의 병폐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나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 차는 다행스럽게 완전 순정 휠을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휠 볼트와 너트, 휠 체결부가 4구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사실 다니다 보면 주변에 이게 다 알고 지내는 카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 가면 제가 질문을 받아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별명이 박사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이거 이상합니다. 왜 어떤 차는 이게 4개고 어떤 차는 왜 5개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당연하게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거는 하중, 이 차에 이 바퀴 축에 걸리는 하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심지어 4홀 중에서도 PCD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PCD가 작다는 거는 더 이 하중을 많이 견딜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바퀴에 하중이 자꾸 많이 걸리면 홀수도 늘어나야 되고 PCD도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스펜션은 진짜 4바퀴 다 스트럿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스트럿 이러면 또 맥 빠지잖아. 근데 뭐 스트럿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포르쉐 박스터, 카이맨 뭐 다 앞뒤 스트럿이잖아요. 그래서 방식보다도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스트럿인데 브레이크도 이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제가 알기로 뭐 980kg 이렇게 나가요. 1톤이 안 돼. 내가 왜 또 1톤이 안 되는 이거 강조하냐면은 보세요. 로터스, 우리가 뭐 로터스 앨리스 하면 막 경량 뭐 차체 뭐 날것에 뭐 퓨어 스포츠카 막 이러는데, 로터스 앨리스는 알루미늄 베스터, 그러니까 알루미늄 욕조를 쓰고 파이버 글라스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뭐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뭐 870에서 900kg 정도거든요. 근데 토요타는 완벽한 철제 모노코크 바디를 썼어요. 그런데 980kg. 그렇게 보면 이게 더 잘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물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가벼워서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뭐 1톤은 더 가볍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정도의 정말 무게라고 생각해요. 뒤쪽은
이게 이제 뒤쪽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전기형이기 때문에 전기형 휠을 쓰려면 15인치에 205, 50, 1호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쯤에 데뷔한 후기형은 뒤에 휠만 1인치 더 늘리고 림폭도 약간 늘려서 215, 45, 16이라는 타이어를 썼어요. 제가 이걸 탈 때는 215, 45, 16이 이제 우리가 구하기 흔한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있어. 폭스바겐 폴로 순정 타이어가 그걸 해가지고 제가 폴로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어 사려고. 그래서 폴로 타이어를 계속 사다가 조달해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폴로도 그거 잘 안 쓰더라고요. 자, 뒷브레이크는 MR이기 때문에 보통은 FF차의 뒷브레이크보다는 더 용량이 크죠. 그리고 보시면 심지어 벤틸 디스크예요. 중앙이 뚫린 벤틸 타입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타이어가 지금 뭐예요? 어드반이면 요거아마 어드반 플레바잖아요. 네, 이게 어드반 플레바는 어드반 S 드라이브라는 타이어의 후속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패턴도 비슷해요. 근데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타이어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맞춤 타이어예요. 자, 한번 앞쪽부터 볼까요? 벌써 이 프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철판이 열리는 소리가 떡 났어요. 오, 자, 지금 안에 어쩐지 제가 여기 지금 요 장소까지 잠깐 몰고 왔는데, 아니 전기형이 앞쪽 바디가 이렇게 튼튼했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TRD제 스트랩 브레이스가 돼 있죠. 이게 제일 좋아. 예, 이게 왜냐하면 이 차는 제가 이 차 한 2년 정도 타다가 팔았거든요. 이 차 판 이유가 딱 그거야. 앞쪽 바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튼튼하네요. 튼튼하게 돼 있어서 앞쪽 바디 강성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원래 커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토요타 MRS가 이렇게 볼썽사납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원래 완벽한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멋져. 왜냐하면 구성품들이 쫙 보이잖아. 그게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구성품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할 뻔했잖아요. 일단은 차가 워낙 가벼우니까 브레이크, 우리가 하이드로백이라 그러죠. 하이드로백이 용량이 굉장히 작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이드로백 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부스트, 그러니까 발 힘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스포츠카에서는 맞는 얘기거든. 스포츠카는 무조건 운전자의 발 힘을 이용해서 차를 세워야지, 이 진공 배력 장치의 보조를 받으면 브레이크 필링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드로백은 그 초기 담력만 세게 해주는 거지 브레이크 자체의 용량을 늘려주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ABS 보이세요? 네, ABS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짜잔, 파워 스티어링 펌프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 차는 파워 스티어링이 유압식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라 그러면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엔진 축에 걸려가지고 벨트로 구동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터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역할을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 펌프, 그러니까 유압식인데 그 유압 펌프를 모터가 돌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제가 알기로 국산차도 있었어요. 초기형 K9, 기아 K9이 유압식을 유지한 채 파워 스티어링을 하려고 이런 식을 썼어요. 국산차는 그렇고, 외국 차 중에서는 프랑스 차도 있잖아요. 왜 프랑스의 힘 약한 차들, 그 뭐 시트로엥이나 르노가의 한 1300, 1400cc짜리 그 해치백 같은 차, 해치백 차들이 이 방식을 썼었어요. 근데 일본 차에 이 방식을 쓴 거는 보기 드물지. 근데 이게 이제 가끔 고장이 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게 비싸가지고 그때는 이제 노파워로 지낼 것인가 파워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뭐 정말 기능을 할까 싶은 정도의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항상 이게 복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품 부품 박스가 있어요. 예, 에어플로 미터가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하체를 여기도 보인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야, 나는 저 밑에 이 차가 지금 스트랩 브레이스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언더 브레이스가 돼 있어요. 저 언더 브레이스는 제 차도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제 스트랩 브레이스는 이 셔크 타워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지만은 바디 앞쪽에 비틀어지면 저 언더 브레이스가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는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난 이거 안 되는 MRS 타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예, 앞쪽이 얼마나 이게 덜덜거리는지. 그러니까 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덜덜거려 막 앞이. 근데 이걸 하면 정말 딱 차가 차분해지고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하면 차분해지긴 하는데 언더스테어가 더 심해져. 그래서 제가 스트럿바를 뺐다 부쉈다를 몇 번 했어요. 타고 있는 동안에. 아, 이거 달면 튼튼해지는데 언더는 세지고 또 떼면은 언더스테어는 줄었는데 앞이 덜덜거리고, 와,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플라스틱 커버가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 더 사가지고 오렸어, 이게 예쁘게. 어쨌거나 MRS는 엔진이 뒤에 있고 앞에 프렁크가 있는데 박스터 카이맨만큼 크지 않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스페어 타이어가 차지하고 있어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은 파이다. 경상도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경상도 분 이거 완전 파이다. 파이가 왜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이제 MR인만큼 엔진룸을 한번 열어봐야겠죠? 지금 이 차는 유감스럽게도 여기 원래 빗물을 엔진을 바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플라스틱 이렇게 보호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네요. 엔진은 보시다시피 원지지 FE, FE 원지지 FE로 1800cc 배기량에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엔진이에요, 여러분. 토요타 엔진 중에서는 그냥 이 당시에 전륜구동 토요타 차에 다들 갖다가 보면 돼요. 심지어는 뭐 일본에도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토요타에도 팔리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들어간 엔진인데 그럼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잖아요. 흔하면은 왠지 안 좋아 보이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흔하지만 정말 좋은 물건이야. 이 차가 1999년식이잖아요. 99년에 데뷔했잖아요. 근데 무려 알루미늄 블럭. 여기서 이미 알루미늄 블럭. 그 다음 VVT, 가변 베리어 밸브 타이밍도 있어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지금 계속 놀라운 메커니즘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을 제가 처음 탔을 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첫째, 넓은 토크 밴드. 정말 저회전부터 고회전. 물론 그렇다고 이 엔진이 뭐 자꾸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고회전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1000rpm 돌아가야 고회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 엔진이 예를 들어서 뭐 가용 rpm이 회전수가 1000부터 6000이라면은 그 1000 부근에서부터도 이미 토크가 쑥 나와요. 그러다가 그 토크가 지치지 않고 6000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연비. 이 엔진이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초의 그 울레브 WLEV 인증 엔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또 타이밍 체인저 쓰고 했는데 알루미늄 블럭이다 보니까 또 오버홀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올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이 차도 엔진을 오버홀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약간 잘못돼가지고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토요타에서 이 차를 만드시는 공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개인이 오버홀 하다 보면 모든 걸 하다 보면 뭔가 하나를 빠뜨릴 수 있거든. 근데 엔진이라는 건 뭐 하나만 빠뜨려도 치명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또 했어요, 뭘.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제가 잠깐 타고 와봤는데 아주 건강한 컨디션이에요. 엔진을 볼까요? 엔진 위치를 보시면은 자, FF에 구동계를 넣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뒷바퀴 축이거든요. 야, 근데 엔진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 차가 뒷 서스펜션이 스트럿이라는 거를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여기 스트럿 타워가 있어서 그냥 바로 나왔어. 이런 차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뒤에 스트럿 타워가 이렇게 딱 드러난 차가 박스터 카이맨이 스트럿이라고 이렇게 스트럿 타워가 드러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투박하게 만든 것 같지만 한편 생각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스트럿 타워가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워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차를 타보면은 뒤쪽 강성은 안 부족해. 자, 그런데 이제 이 횡치 엔진과 횡치 변속기가 장점이 있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딱 뒷바퀴 차축인데 엔진과 변속기가 자, 이게 전륜구동차일 때는 엔진과 변속기가 전부 다 앞차축 밖으로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유호 관성이 굉장히 분리해 커지는 방향이었는데 아니 이거를 뒤에 놓으니까 완벽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MR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와, 이런 차가 있나? 이건 진짜 F1은 종으로 배치하면서 모든 걸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거는 그냥 특별히 설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학원뒀는데 그냥 딱 그게 됐어요. 의도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단점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무거운 것들이 심지어는 승계까지도 안에 모였으니까 지금 무거운 게 다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ABS 모듈이나 심지어는 그 파워 스티어링 펌프까지 다 압축 안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전부 안으로 모았어요, 이 차가. 자, 그래서 제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차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정말 미드식 구조를 가진 훌륭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를 처음 사가지고 딱 지인들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그 지인들은 다 레이서야. 누군지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그분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형, 왜 이런 빌어먹을 몹쓸 차를 샀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남산에 가면은 1코너에서 스피 먹고 그냥 리타이어 되는 차야. 그랬어요. 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나쁜 차고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좋은 차예요. 이 의미는 그냥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리뷰를 보시는 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한테는 세상 더 없는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보면은 보세요. 이 압축, 심지어는 이 도요타 엔지니어가 배터리까지도 축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지 지금 오버행 뒤축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물건은 배기관, 배기통. 예. 여기 배기통이 순정은 아닌데 통이 굉장히 커서 순정보다 조금 소리가 컸어요. 이게 어디 거죠? 아펙시. 예, 아펙시. 야, 참 들어는 봤나, 아펙시. 여러분, 요즘은 좀 듣기 힘든 이름인데 이게 한 20년 전에는 되게 유행했던 이 아펙시가 그러니까 그때가 그 일본제 튜닝 부품들이 한국에 진짜 전성기거든요. 지금도 기억나. 아펙시 하면 기억나는 게 배기도 배기지만은 SAFC, 슈퍼, 에어, 플로우, 컨트롤러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아펙시. 근데 요즘은 다 사라지고 살아남은 거는 그 계기판 회사 뭐죠? 계기판들 만드는 회사만 살아남았어. 데파이. 데파이만 살아남고 지금 안 살아나.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펙시는 그러면 이제 브랜드 배기야. 브랜드 배기. 내가 이거 이제 이 차 제가 직접 정비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 차 정비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에어클리너 가는 거. 지금은 잘할 수 있는데 처음 이거 샀을 때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무슨 진공호스를 뺀다, 에어플로미터를 뺀다, 이러고, 그리고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야, 참. 여기 보시면은 뒤쪽은 여기 보이세요? 이 바디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볼트 타입이 아니라 이 차도 다 용접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 토요타 신기한 게, 사실 토요타 이러면 우리가 비싼 자동차 회사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부품을 지켜보면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고장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왜 토요타 그러면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야, 고장 안 날려면 토요타 사 이러잖아요. 그거 맞아. 이게 진짜 이거 편견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대신 부품 비싸. 근데 비싸면 고장 안 나야 되는 거 맞죠.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유럽차를 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포르쉐가 됐던 BMW가 됐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됐던 이그니션 코일. 이거 한 10만 킬로 가면은, 아니야, 10만 킬로도 못 가는 차도 많아요. 유럽차 중에서 아우디 폭스바겐은 10만 킬로가 뭐야. 근데 문제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일이 싸긴 또 싸요. 근데 신기한 거, 이 토요타는 저는 이게 고장난 차를 주변에서도 아직 못 봤어요. 여기에 이런 어떤 일본인들이 어떤 큰 굵직한 어떤 새로운 설계는 못해도 기존에 있는 거를, 야, 이거 고장 안 나게 정말 품질 관리를 칼같이 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또 좋게 말하면 품질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좀 쏘은 건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죠? 네, 좋아요. 냉각수 통이 여기 있네요. 냉각수 통이 여기 또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딱 보니까 이 프레임이 큰 사고가 없네요. 프레임이 아주 깔끔해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왜 바꿨죠? 스포일러에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 차를 구입하셨을 때 이미 누군가가 뒤에다가 어마무시한 날개를 달아놔서 그게 싫어서 이제 원상복구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바꾸고 다른 차 걸로.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거는 좀 가격이 싸서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직접 또 이걸 구입한. 중고품으로. 가격은 싸도 부피하고 무게를 봐서는 배송비는 안 쌌을 것 같은데. 물건값만큼 배송비가. 그쵸. 근데 어쨌거나 이 구멍 뚫린 게 너무 싫어서 하셨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그 큰 날개에 대한 기호는 개인 간의 호불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선 열심히 뚫고 한쪽에선 계속 메우고 이러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가끔 차 사러 이제 MR 차들 요즘 사고 싶은 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러 이렇게 딱 매물 보다가 뒤에 구멍 뚫어서 날개 달았으면 바로 패스. 왜냐면 나도 이거 사야 되잖아. 난 모르겠니 뒤트렁크를 내가 어디 가서 사. 예, 그래요. 실내를 볼까요? 자꾸 저도 모르게 일로 와요. 자, 제가 실내를 보면은 근데 이거 깨끗하다 생각보다. 자, 시트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제가 시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트가 헝겊 시트인데 되게 편해요. 제가 타던 차는 북미형 프로션이라 가지고 똑같은 형상의 가죽 시트였거든요. 근데 와, 이 가죽 시트는 얼마나 미끄러운지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절에 저하고 똑같은 차의 일본 버전을 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의 조수석이잖아. 그래서 내 운전석하고 그 차의 조수석을 바꿨어. 그래서 나는 헝겊 시트를 타고 다니고 내 조수석은 가죽이고 그 친구는 운전석은 헝겊이고 조수석은 가죽인 거예요. 네, 그렇게 탔던 기억이 나는데 헝겊 시트는 굉장히 착자감이 좋아요. 그리고 원래 진짜 스포츠카는 헝겊 시트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독일 차들이 아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원래 독일 차는 헝겊 시트하고 가죽 시트를 병행해 왔는데 국내 수입사들이 무조건 가죽 시트로 차를 출고하는 바람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가죽 시트가 아니면은 고급차의 시트가 아닌 게 돼버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스포츠카는 헝겊 시트가 최고예요. 자, 실내를 볼까요? 도요타 특유의 이 경고음 보시면은 이 당시인데도 놀라운 거는 리모컨 키라는 거 요렇게 생긴 리모컨 키가 있어요. 그 다음 자 볼까요? 스티어링 휠은 여러 도요타 차들이 돌려 쓰고 있는 바로 그것. 예, 전용 설계가 아닌.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이 차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프레임이나 바디 또는 서스펜션은 전용 설계예요. 잠깐만요. 너무 더운데 우리 뚜껑을 열고 합시다. 이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차대나 이 기본적인 부분은 다 전용 설계인데 이런 뭐 내장재는 기존에 토요타는 워낙 큰 회사니까 차가 많잖아요. 여러 차들의 것을 차용해서 썼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떠냐? 맥빠지냐? 아니요, 저는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야 나중에 이 차가 올드카가 돼서도 부품을 구하기가 쉬워요. 전용 설계로 만들게 되면은 부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 힘들죠. 심지어 이거 계기판은 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차랑 같이 쓰나요? 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기판은 전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스위치들은 뭐 정말 누가 봐도 그 도요타스러운, 정말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 네, 그런데 그건 있어. 그래도 사용감은 되게 직관적인 거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일본인들의 그 감각은 정말 어디까지인지 정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위치 감각이에요. 그리고 공조기는 뭐 그래도 제가 항상 말하는 3로터리 타입이라서 예, 아주 좋은데 여기선 넘어가지는 않네요. 이게 유로차 했으면 여기가 넘어갔을 텐데 넘어가지는 않아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요 에어컨 스위치 이런 거 보면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촌스러울 수 있는지. 예,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저도 여기 이 수납 공간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 예, 물건을 넣으면 무지하게 잡소리가 나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참 열리고 닫히는 소리마저도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차가 아까 그러고 보니까 트렁크가 없잖아요. 지금 심지어 뒤에도 없었잖아.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보안 문제까지 생각해서 열쇠로 여기를 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탈 때 이 문을 다 떼고 탔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이 있으면은 승객이 탄 상태로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저건 딱 떼버리고 저는 그냥 막 가면서 뒤에다가 물건 탁 집어넣고 또 탁 꺼내고 이런 정도로 썼는데, 참. 그 다음에 여기 나름대로 그 굉장히 소심해 보이는 윈드 디플렉터가 있죠. 이게 차주분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이 기능을 좀 하던가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습니까? 예, 저는 이거 있을 때도 이게 영 의심이 갔거든요.
그리고 탑은 아까 방금 제가 한 거 보셨지만 완벽한 수동. 왜냐면은 뭐 이 차의 기본 컨셉이 경량 컨셉이니까요. 잠깐만 있어봐. 이게 그러면은 가만 MR2가 아까 1세대 MR2가 84년에 데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로터스 엘란 M100이 데뷔한 때잖아. 그러면 진짜 스포츠카 메이커라고 알고 있는 영국의 로터스는 FF로 막 경량 스포츠카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난데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그냥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무슨 토요타가 고급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싼 차를 마구 막 찍어내는 일본에 있는 토요타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MR을 만들었어. 이러니 로터스가 그때 안 그러니까 망할 뻔 했잖아요. 그 차 때문에. 우리 기아 엘란 리뷰도 있죠? 예, 우리 기아 엘란 리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이러니 그 당시에 로터스 엘란 M100이 안 망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런 MR 배치를 가진 차 앞에 가서 자기가 FF도 충분히 스포츠카가 될 수 있다.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그게? 그거는 설득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김. 그거에 비하면 진짜 허접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토요타가 진짜 스포츠카를 무려 20년을 만들었어. 20년 이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던 토요타마저도 2007년을 기점으로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UPD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 토요타 86,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스바루, 토요타가 86은 지금 스바루 구동 엔진 미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은 아니구나. 어쨌거나 그냥 그러지 말고 스바루 엔진과 스바루 변속기. 스바루 변속기는 원래 FF 기반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MR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한 차를 내놔준다면은 나는 새 차라도 그것을 살 용의가 있어 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타, 이게 토요타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게 토요타 건지 스바루 건지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해한데, 뭐 스바루라고 합시다. 스바루째 플랫 4기통, 그러니까 수평대항 4기통 엔진에 스바루째 변속기를 사용한 MR을 지금 토요타에서 만들어준다면, 스바루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토요타가 다시 이거를 만들어준다면 정말 근데 저렴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비싸면 의미가 없어요. 왜? 비슷한 배치에 박스가 있는데 그죠? 그 박스에 한 반값 정도에만 할 수 있다면은 다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2000cc 자연흡기 지금 86 엔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정비성만 좀 떨어졌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어차피 그 정비성이 떨어지는 게 앞에 가도 정비성 떨어지는데 어차피 MR은 정비성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 스파크 플러그 같은 거 교환하는 것도 MR에 가면은 더 공간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무슨 말 하고 나면은 좀 이따가 그런 물건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명품이라는 거는 뭐 비싸게 만들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값싼 재료를 가지고 잘 섞어서 정말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있다. 근데 만약에 토요타가 이거를 MR2 신형을 만들어줬는데 또 실내 스위치가 계속 토요타스러우면 안 되는데, 그거는 막 걱정이 되네, 벌써부터. 그거는 안 되는데, 그것만 조금 더 유럽 감각으로 가주세요, 토요타 여러분.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